실크로드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온라인 마켓이었습니다. 그 안에선 마약과 해킹 툴, 위조 문서, 심지어 암살 의뢰까지 그 모든 것을 비트코인 한 장이면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켓을 만든 사람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부의 통제 없이 인간이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를 주장했고,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디베베 자신의 이상으로 만들어진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실크로드의 탄생부터 몰락까지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남자가 어떻게 종신형으로 끝났는지를 말해주는 기록입니다. 2010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 한 청년이 자신의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칩니다. 그의 이름은 로스 윌리엄 울브리히트. 물리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재료과학 석사까지 마쳤던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관심은 학문보다 자유주의 철학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버트 노직, 머리 로스바드 같은 자유지상주의자의 책을 탐독했고, 그 후 윌리엄은 정부의 간섭 없는 순수한 자유시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념은 곧 현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드레드 파이럿 로버츠라 명명하고 익명성과 암호화를 기반으로 한 거래소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웹사이트의 이름은 전통 무역로의 상징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검은 시장이 될 실크로드였습니다. 실크로드는 일반 웹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토어 브라우저라는 사용자의 IP와 위치를 익명으로 만드는 특수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접근 가능했습니다. 사이트는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상품은 약물, 문서, 기술, 서비스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모든 거래는 비트코인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은 생소한 디지털 화폐였지만 익명성과 탈중앙성이 뛰어났기에 범죄자들에게는 완벽한 통화였습니다. 또한 실크로드에는 아마존이나 이베이처럼 사용자 후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평점과 리뷰를 통해 신뢰를 얻었고, 구매자는 거래 후 별점과 후기를 남긴 뒤 포인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거래 도중 사기를 당했을 경우 관리자는 중재 절차까지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합법적인 불법 시장처럼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엔 운영자의 철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로스 울브리히트 혹은 드레드 파이럿 로버츠는 사이트 초기에 명확한 윤리 규칙을 공지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만 허용한다. 이를테면 마약은 스스로 복용하는 것이기에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내에서 아동 성착취물, 살인 영상, 테러 관련 도서, 무기 거래 등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기 판매자는 여러 차례 계정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비스라는 항목에 암살 의뢰, 납치 도구, 실종자 추적 프로그램 등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운영자의 철학은 점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마켓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크로드는 개설 이후 단 2년 만에 1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매출은 약 951만 9,664 비트코인, 오늘날 가치로는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판매 항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약 종류로는 LSD와 필로폰, 마리화나, 해시시, 엑스터시 등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위조 여권과 주민등록증, 해킹 툴, 머레어 키트, 디도스 공격 서비스 같은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것들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자에 따라서는 자살에 필요한 약, 사이버 스토킹 대행, 특정 인물 추적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게시글에는 상대방의 이메일을 해킹해드립니다. 경찰의 감시가 없는 화물 트럭으로 안전하게 사람을 배달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사이트엔 관리자, 중재자, 기술 지원자, 통계 분석가 등 최소 10명 이상의 핵심 운영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스 울브리히트는 자신의 일기를 토어 서버에 저장해 두었고, 거기엔 실크로드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출 상승 예측 그래프,
경쟁 사이트 분석, 사용자 간 체류 시간, 이용자들의 사이트 전환율, 평균 거래 규모 등 이것은 무려 스타트업 성장률 분석 문서처럼 세밀했습니다. 실크로드는 범죄의 온상이었지만 전문가적 시스템으로 운영된 범죄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미국 마약 단속국, 일명 DEA의 한 요원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 거래 경로를 추적하던 중 우연히 레딧 포럼에서 이상한 게시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토어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하고 비트코인으로만 결제되며 LSD와 MDMA가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되는 사이트가 있다. 요원은 곧장 상부에 보고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DEA는 곧 미국 FBI, 국세청, 국토안보부, 심지어 우체국 조사국까지 소환하여 전례 없는 합동작전에 착수합니다. 표면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암시장이 마침내 미국 수사기관들의 표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크로드의 IP 주소 서버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아이슬란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운영자는 모든 흔적을 토어 브라우저와 다중 VPN으로 철저히 감췄습니다. 사이트의 접속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경되었고 IP는 매번 새롭게 생성되어 수사기관이 실시간 추적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실크로드는 위장과 혼선을 수십 겹으로 쌓아 올리며 FBI의 수사를 끊임없이 교란했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정교한 전술로 수개월을 더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수사관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게 됩니다. 때는 2013년 한 FBI 요원이 우연히 접속한 프로그래밍 Q&A 사이트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에서 그는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오래된 게시글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토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질문. 해당 메일 주소는 처음 FBI가 수사를 할 때 발견한 실크로드 초기 관리자 계정에서 발견된 암호화되어 있던 로그인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그 메일을 사용한 IP 주소는 수도 없이 흔적을 바꾸었지만 실크로드 운영자인 로스 울브리히트가 실명으로 쓰던 인터넷 연결 시간대와 위치가 겹쳤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중 실크로드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FBI에 익명 제보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리에티 존스, 사이트의 보안과 금융 시스템을 책임졌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우연치 않게 유출이 되었고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한 FBI는 실크로드의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가 내부 고발자를 처리할 사람을 찾는 암살 의뢰 메일을 익명 계정을 통해 보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FBI가 실크로드의 운영자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공공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한 청년이 맥북을 펼쳐 웹사이트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위장한 FBI는 미리 도서관에 잠입해 있었고 책 사이에 CCTV를 숨겨 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싸움이 났다며 소란을 일으키자 그 순간 청년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서 서성이고 있던 다른 요원이 재빠르게 그의 노트북을 낚아채고 인터넷 연결을 유지한 채 노트북의 운영 정보를 확보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로스 윌리엄 올브리히트,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온라인 마켓 실크로드의 운영자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몇 년 동안의 범죄와 도망을 끝으로 FBI에게 잡히게 됩니다. 로스 울브리히트의 노트북 안에는 그가 운영자로서 남긴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전체 거래 기록 120만 건과 고객 이메일 주소, 그리고 배송 주소, 수십 개의 비트코인 지갑 운영 일지, 앞으로의 개발 계획 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살 지시 메일이 있었습니다. 그 메일에는 로스가 가명 계정을 통해 또 다른 내부 고발자의 암살을 요청했고 이를 대가로 8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정황이 노트북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라는 가명을 쓰던 관리자가 시체로 발견되었고 수사당국은 로스가 암살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리자나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의 의지를 드러낸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2015년 2월 4일 뉴욕 남부의 연방지방법원, 그 안에서 재판장 배심원, 언론, 인터넷 범죄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로스 울브리히트는 7개의 중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 밀매, 컴퓨터 해킹, 자금 세탁, 범죄 조직 운영, 살인 청부 음모, 우편 사기, 통신 사기.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밀매라는 단어가 적힌 종이 한 장 없이 수십만 명의 약물 중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종 선고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2회, 그리고 40년형을 선고합니다. 로스의 변호사는 초범에게 내릴 형으로선 과하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전례 없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전례 없는 경고라며 기각했습니다. 로스의 노트북에는 당시 기준으로도 1,700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걸 전부 압수했고 수차례에 걸쳐 공개 경매에 붙였습니다. 여기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친구, 벤처 투자자팀 드레이퍼도 참여해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낙찰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간주한 국가가 그것을 현금화해 재정에 사용했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실크로드가 폐쇄된 뒤에도 바로 이어서 실크로드 2.0, 알파베이, 한사마켓 같은 후속 사이트들이 생겨났지만 대부분 FBI의 단속으로 곧장 폐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다크웹의 어딘가에는 실크로드의 철학을 계승했다는 마켓들이 숨어 있으며 여전히 비트코인과 익명 거래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기록은 언젠간 말소되어 사라집니다. 다만 다크웹은 모든 것을 숨긴 채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자유시장이라는 하나의 실험장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될까요?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자유로워야 하는 걸까요? 인터넷은 국가의 권한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국적 공간인지, 통제가 없는 인간은 과연 악하게 되어버리는 걸까요? 현재 울브리히트는 2013년에 체포되어 2015년에 마약 밀매, 돈 세탁, 컴퓨터 해킹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트럼프의 결정으로 약 1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사면 발표 당시 울브리히트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자유를 위한 싸움에 헌신한 리버테리언 운동과 그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리버테리언과 암호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환영을 받았으며 울브리히트는 사면 직후 애리조나의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현재 울브리히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면은 디지털 자유와 정부 권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결정을 정의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위험한 신호라 말했습니다. 실크로드는 사라졌지만 그 철학과 유산은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통제와 자유, 질서와 혼돈, 법과 윤리 사이의 경계선, 그리고 그 경계 위에 서 있었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였습니다.